안녕하세요. 영어번역가 황석희입니다. 최근에는 뮤지컬 번역도 하고 있고요. 어느덧 17년 차가 된 번역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데드풀 시리즈, 그리고 스파이더맨 시리즈, 보헤미안 랩소디, 나이브스 아웃 이런 영화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무래도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이 기억에 많이 남아요. 이게 제가 국내에서 제일 처음 봤는데 스포일러가 굉장히 큰 영화잖아요. 심지어 영화사 관계자분들보다도 제가 더 먼저 봤어요. 그래서 거의 2주 가까이를 한국에서 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입은 가려운데 어디다 말도 못하겠고. 그래서 개봉하고 났더니 사람들이 번역가님 어떻게 참으셨어요? 인스타에서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는데 막 울 뻔했어요. 그 기억이 최근에 제일 재밌게 남은 것 같아요. 보통 한 9시쯤 일어나는 것 같아요. 9시쯤. 6시쯤 저녁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일을 하긴 하는데 제대로 안 돼요. 아이가 와서 막 문 두드리고 놀자, 뭐 만지게 해줘, 들어가게 해줘, 아빠 나와봐, 뭐 난리를 치기 때문에 하는 둥 마는 둥 꽤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작업실을 어떻게 되나 좀 진지하게 고민 중이에요. 그때부터 새벽 3시, 4시까지 이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일과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워라밸은 어떠세요?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엉망진창으로 사는데. 근데 사실 아이는 좀 핑계이기도 하고, 아이가 없을 때도 좀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런데 일과를 딱딱딱딱 맞춰서 정말로 잘 관리하시는 프리랜서는 너무 독한 분이에요. 그런 분 만나지 마세요. 그런 분 친구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독하신 분이에요. 대부분은 다 저처럼 엉망진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번역가만이 그런 건 아닐 거고, 모든 직업이 같은 직업을 하는 부부면 서로 일에 대한 이해도가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상황이 있어도 좀 이해해 주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뭘 해야 되고 이것들을 제가 굳이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리고 제 아내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저보다도 번역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번역가로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죠. 저희는 카톡으로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각자 방에서 작업을 하고 카톡으로 얘기를 해요. 뭐 그렇다고 집이 넓은 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이렇게 부르면 들리는데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서로 뭘 물어보고 답하고 하기에 부담이 전혀 없고, 그 의견도 많이 나누고 저도 많이 배우고 제 의견도 줄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너무 좋죠. 그런 것들은. 번역가가 되려는 꿈은, 제가 사범대학교를 나왔는데 보통 사범대학생들은 대학교 2학년, 지금은 뭐 1학년 때부터 피터지게 공부를 하시지만 제 때는 2학년, 그리고 조금 늦으면 뭐 3학년 때부터 진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도서관에 파묻혀서.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도무지 체질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일을 하기로 그때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도망친 거예요, 사실. 그 시험한테서 도망친 거예요. 그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일로 뭘 할까 하다가 영어 교육과니까 그래도 영어로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다가 제일 먼저 생각난 게 번역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구체적으로 번역가가 되겠다가 아니고 그냥 일단 착한 것만 어떻게든 해볼까? 이거였어요.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처음인데 그 첫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낑낑대고 하다 보니까 17년째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막 영어만 파서 막 번역만 공부해서 번역가가 된 케이스는 아니고, 그렇다고 뭐 유학 경험, 어학연수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유학 가야 되나요? 뭐 어학연수 가야 되나요? 아니면 통번역 대학원을 가야 하나요? 반드시 가야 하진 않아요. 저는 번역가가 되려고 간다 그러면 추천하진 않겠어요. 왜냐면 그 시간과 돈만큼의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이에 빨리 데뷔를 하셔서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번역 실력을 늘리시는 게 좋겠죠. 경험이라는 게 워낙 많이 차지하는 분야여서 빨리 더 많이 겪어보시라고 하고 싶어요. 문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영화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관객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그리고 시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근데 이 사이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만약에 내가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자막이면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설득을 할 것이냐, 아니면 관객은 이 자막을 정말 싫어할 거야 이렇게 쓰면, 하지만 납득할 수 있게끔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고민들이 훨씬 필요해요. 막 영어 공부를 그렇게 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것보다 오히려 관객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 연출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영화적인 이해도도 많이 높여야겠죠. 그냥 평소보다는.
아무래도 오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죠. 관객분들은 오역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실력 있는 번역가가 꼼꼼하게 신경 써서 번역하면 오역은 없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영화뿐만이 아니고 뭐 책, 뭐 기술 문서, 국가 공문서에서도 오역이 다 있거든요. 거의 오역은 필연처럼 발생하는 것들이에요. 이제 영화 한 편당 자막이 한 1,500개 정도 되는데 평균 한 1,300개에서 1,500개 사이예요. 그 사이에서 오역이 한 2개 정도, 3개 정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는 그게 대단한 수치가 아니에요. 결정적인 대사가 오역이 나왔다 그러면 크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렇게 하면 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류율이. 그런데 간혹 한 2개 정도 티가 난다, 3개 정도 티가 난다 했을 때는 휴먼 에러의 가능성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관객은 지적을 하시되 휴먼 에러의 가능성을 생각하시고 조금 더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번역가는 그걸 가지고 반성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자막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서 결국은 그 다음 결과물은 좀 더 좋은 것들로 나가는 거, 이게 되게 건설적이고 건전한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는 편이고요. 고돼요. 그냥 몸은 진짜 고되고 여기저기 몸이 많이 고장나기도 했고 신체적으로는 고된데 힘들고, 그런데 또 성취도는 높은 편이고, 그리고 직장 생활 하기 힘든 체질이기도 해요. 근데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직장이신 분들도 다 힘들고 프리랜서도 다 힘들고 영화 번역가도 다 힘들거든요. 다 힘든데 저한테는 어쨌든 좀 맞는 일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정말 힘들게 받을 때도 많았어요. 저는 완전히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최저시급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시작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때는 만족도가 지금만큼은 당연히 아니었죠. 그래서 수입이 일단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다시 태어나서 직업을 한다면 영화 번역가를 하겠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하고 싶은 일이 진짜 많아서 꼭 영화 번역가가 되겠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 후보군에는 꼭 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좀 만족감이 있는 직업이에요, 저한테는. 영화 번역가가 되고 싶어요 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거나 뭐 메일을 보내거나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영화 번역가를 너무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요. 굉장히 화려하게 보세요. 지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뷰에서 유튜브에 나오고 막 이런 것들 보니까 영화 번역가를 화려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을 가지고 접근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실질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처음부터 뭐 대단한 일을 하실 수도 없고, 기간이 마냥 길어질지 아니면 좋은 기회를 잡아서 조금 더 일찍 좋은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알고 도전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면 도전을 해서 열심히 하시고, 하지만 환상은 쫓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아주 사소한 결과라도 내시면서 전진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런 분들은 응원을 하고 싶어요.